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이제 1년치 이제 수업 일정을 갖다 좀 잘 모르고 들어오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수업 계획을 갖다 짤 때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비순환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국제정치학이 어떤 건지 맛을 갖다 보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예비순환에서는 국제정치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거기다 외교사를 갖다 서양 외교사를 우리가 예비순환 때 합니다. 그리고 일순환이 되면은 일순환은 그러니까 국제정치학 중에서도 특히 외교 정책론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업을 갖다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제2순환에 가게 되면은 국제정치경제학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그다음 또 뭡니까 정치경제 문제, 환경 문제 등등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2순환 때 따로 이제 모아서 이제 학습을 갖다 하도록 이렇게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순환에 가면은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1순환, 2순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총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올해 이제 특강을 갖다가 좀 새롭게 이제 구성을 갖다 했는데 우리가 한 60여 개의 논문을 갖다가 보름 동안에 학습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 그러니까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다음 또 입법고시, 3개 고시에서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를 그냥 이렇게 무슨 모의고사 보듯이 답안지를 작성한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학술 논문들을 다 찾아가지고 논문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같이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순환 때 지금 이제 예비순환부터 참가를 안 했던 학생들도 있고 특강을 갖다 또 안 들었던 학생들이 있어서 이 학생들은 학원 측에 얘기를 해서 교재라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순환에서는 외교정책과 관련된 거, 외교정책이라고 그래갖고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범위가 단순하게 한정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안보정책, 국제정치경제,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무역정책이라든가 금융정책, 더 나아가서 국제기구를 둘러싼 외교정책,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출제 경향을 갖다 놓고 보면은 행시도 그렇고, 그다음 입법고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외무고시도 그렇고, 외교 정책론에 관련된 문제를 갖다 하나씩 꼬박꼬박 채워서 이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 관련된 이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이제 좀 체계적으로 1순환 때 학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순환에서 이제 외교사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비순환 때 서양 외교사를 학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1순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양 외교사하고 또 학생들이 냉전사를 갖다 이제 요청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냉전 시기의 외교사까지 포함을 해서 1순환 때 학습을 합니다. 이거 참고를 갖다 하고 1년치 수업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업인데요. 자, 저의 모든 순환에 이제 가장 앞에 나오는 챕터가 바로 사회과학 이론의 인식론과 존재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재에도 없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인식론하고 존재론이라고 하는 건 뭐를 갖다 얘기를 하냐면 이론의 구조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회과학 이론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인식론 그러면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둘러싼 쟁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또 이제 존재론, 온톨로지라고 이제 우리 얘기하는 거. 존재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실제로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사회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행위자를 중심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이론적 논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인식론하고 존재론이 교차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과학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론은 그러니까 행위자 중심에다가 또 뭡니까? 인식론에 있어가지고 경험적, 실증적 연구를 갖다 택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론은 구조 중심에서 경험적, 실증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택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론은 경험적, 실증적 접근 방법을 갖다가 거부를 하고 말이야, 상대주의적 과학관의 입각을 갖다 해서 구조 중심의 접근을 갖다 하는, 예를 들어서 구성주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런 이론이 있는가 하면
아예 구조 자체를 갖다 허구로 이제 그 부정을 갖다 하는 행위자 중심의 이론도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가 주로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서 예비 순환 때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만은 국제 정치 구조, 인식론에 대한 얘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고 3페이지에 있는 이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회과학 이론에서 자, 제일 먼저 인식론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식론이 뭐다? 이게 뭐하고 관련된 거야? 과학적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 자, 국제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 전반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전개가 되는 논쟁이 있어요. 특히 이 논쟁이 90년대가 되면 치열하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논쟁이 합리주의 대 상대주의의 논쟁입니다. 이게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되는 전개되는 현상을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관찰을 갖다 하고 설명을 갖다 하는 이런 행위들을 갖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과학적인 연구 대상,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냐? 그렇다. 얘들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강조해요. 거기에 그 상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지 않고 주관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야. 자, 이 의미를 갖다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내가 여기에 얘를 갖다 관찰을 했어. 관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한단 말이야. 관찰을 하고 진술을 갖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인식이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내가 만약에 얘한테 하얀색의 물체가 내 눈앞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얘기하는 하얀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을 듣는 사람, 다른 이제 그 사회적 행위자가 관찰자들이 내가 하얀색이라고 진술을 했을 때 그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서 맞아. 하얀색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이 이 색이 관찰됐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된다. 그런 식의 시각이 합리적 과학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뭐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이제 현상을 진술을 할 때, 경험을 갖다 이제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얘기를 해볼게. 어떤 현상을 관찰을 할 때, 자, 관찰을 갖다 인식을 할 때도 그렇고 그걸 진술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개념이라고 하는 인식의 틀을 쓰게 됩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눈앞에 흘러가는 것들을, 구체적인 것들을 다 눈앞에 등장하는 그 현상들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어떤 연못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들여다본단 말이야. 그 안에 뭔가가 막 지나가. 그 지나가는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돼. 누구는 이렇게 지나가고, 누구는 이렇게 지나가고, 누구는 막 이러고 지나가. 근데 이런 것들을 물고기라고 하는 거, 그 개념으로 우리가 포착을 갖다 하게 되면, 어때요? 눈앞에 전개되는 계속해서 연장하고 흘러가는 것들을, 어떤 순수한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 포착을 갖다 할 수가 있단 말이지. 흘러가지 않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식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얘들도 다 인정을 하는 거야. 과학의 출발점은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럼 중요한 쟁점은 뭐야? 개념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숙제가 하나 남겨지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얘들은 우리가 대상을 갖다 인식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가정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미국에서 어떤 관찰자가 화이트라고 하는 말을 갖다 썼을 때 한국에 있는 사람은 단어는 다를지라도, 예를 들어 갖고 하얀색이라고 했을지라도 똑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다.
저쪽에 파푸뉴기아에 있는 그 섬에서도,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무슨 뭐 콩고라든가 케냐 같은 데서도 우리가 하얀색이 관찰되었다라고 진술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하얀색이 뭐를 의미하는지 똑같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쭉 이론을 갖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과학관을 갖다 채택하고 있는 이론이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류 이론이죠. 현실주의하고 자유주의 이론 같은 경우가 이 경향을 대표한다고, 국제정치학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들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그쵸? 3명 이상의 인간이 존재하면 늘 존재하는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현상은 그래서 뭐 투키디데스도 세력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쵸? 예, 저기 누구야? 토마스 홉스도 세력 균형에 대해 얘기를 했고, 마키아벨리도 얘기를 했고, 현대의 학자들도 세력 균형에 대해 얘기한다. 개념은 어때? 변하지 않는 거야. 개념들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가정하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물론,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은 될 수가 있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택하는 이제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배웠던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 접근 방법이거든. 개념을 딱 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예, 이 개념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개념의 보편 타당성을 학자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그러니까 개념이 검증이 되는 거란 말이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이 되지 않은 명제인데 경험적인 관찰의 자료를 갖다 가지고서 입증을 갖다 하게 되면 입증을 갖다 거치게 된 개념은 뭐가 되는 거야? 이론의 지위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지위를. 근데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술되는 명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든 백조는 100만 마리를 관찰을 한 결과 하얗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단 말이야. 그런데 어때? 실제로 어떤 학자가 백조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새들을 갖다 관찰을 했는데 검은색 백조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수정이 될 수는 있지만 어때? 기본적으로 이론을 갖다가 이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지각, 인식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상대주의자들은 이 상대주의를 대표하는 애들이 누구야?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자, 구성주의자들이란 말이죠. 컨스트릭티비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자, 얘네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주관성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빨간색이 관찰됐다라고 진술을 했을 때 그 빨간색에 대한 의미가 사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나라는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 요즘 여러분들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 어릴 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반공 포스터 그리기 같은 게 있었단 말이지. 온통 애들의 도화지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아시겠죠? 빨간 크레용으로 잔뜩 칠해놓고. 그러니까 빨간색은 공산주의, 적화, 부정적인 것, 혁명, 이런 이제 의미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회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빨간색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주장하는 게 상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분 나중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 국제정치론이라든가 구성주의 국제정치론이라든가 저 뒤쪽 가서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해? 예를 들어서 주권 개념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점에 만들어진 개념에 불과하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이건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권 개념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뭐라 그래? 여러분 알렉산더 웬트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었지. 바로 국제정치의 무정부성 얘기를 하면서 무정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정치의 속성을 무정부적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무정부적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쵸? 얼마든지 그런 인식을
바꿔나간다면은 국제 정치에 대한 속성도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인식에 서 있는 게 상대주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전통이 언제부터 비롯됐는지 고대 그리스 시대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 자,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이제 막 이제 발견을 역사적인 자료를 갖다가 발견을 할 때 물론 뭐 그리스에서 발견되는 이제 최초의 역사적인 자료들이 그러니까 글로 써져 있는 사상서적들이 뭐 탈레스라든가 헤라클레이토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 그리스 아테네 시대로 아테네의 전성기로 접어들면서 제일 먼저 이제 철학사에 등장하는 게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잖아. 이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상대주의자였어요.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상당히 비슷한 사람이고,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거의 뭐 스승격으로 이제 섬겨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게 바로 정치적인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가 과학적 현실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정의로운 사회냐? 정의의 개념은 보편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정의의 기준은 그러니까 어때? 인간 사회를 초월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세계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지향해 나가야 되는 건지, 정의로운 정치란 뭐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의라고 밀어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 뭐야? 그게 정의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사회적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셜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과정을 갖다 거쳐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의라든가 아니면 경쟁이라든가 권력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사회적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학적 연구 방법을 두고서 두 개의 쟁점이 존재를 갖다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원래는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90년대부터 막 치고 나오는데 70년대부터 싹은 있었습니다만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었어요. 왜? 냉전 시대였거든. 냉전 시대에는 뭐든지 명확해야 됐단 말이야. 그렇죠? 핵 억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억지를 갖다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뭐야? 핵 억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첫 번째는 합리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익의 계산을 남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갖고 내가 핵 억지를 위해서 여기다 핵을 딱 배치를 했어.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라고 하는 걸 내가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딱 여기다 말을 놓는단 말이야. 근데 어때? 제가 알라라크박 이러면서 말이야. 전혀 엉뚱한 데다가 딱 핵을 배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억지가 깨져버리죠. 그렇죠? 지금 현대 핵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이 합리성의 가정이 붕괴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때 무슨 얘기 했었어? 테러리스트들이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핵이 확산돼 버리게 되면 기존의 강대국들 간의 억지의 논리가 합리성이 다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은 그래서 억지가 깨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억지의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특징이 여러분 뭐였었어요? 억지의 두 번째 특징이 자 이제 힘이죠, 힘. 실제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억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보복 능력도 없으면서 너 나 공격하면 나 너 보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공연불에 불과하죠.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신뢰성이죠. 내가 아무리 힘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애가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를 믿지 않으면 억지는 실패하는 겁니다. 나중에 더 뒤쪽 가서 우리가 핵억지와 관련된 논문도 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 억지의 3대 요소 같은 것들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철저하게 국제관계 행위자들이 철저하게 합리성을 갖다 가지고 팽팽한 긴장 속에서 상호작용을 했었단 말이지. 특히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사회주의 블록 같은 경우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운동에 의해 갖고 늘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진보할 것이다라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믿었습니다만 90년대 어땠어요? 사회주의가 다 붕괴하잖아. 붕괴하니까 당시 마르크스주의를 갖다 믿었던 많은 학자들이 배를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90년대부터. 새로운 진보란 뭐냐? 이제 막시즘이 진보를 대표할 수가 없게 됐거든. 그러니까 주류로 투항하긴 싫어. 주류로 갈 수는 없어. 이쪽에 투항하긴 싫어.
마르크스주의도 원래 이걸 주장하는 합리주의적 그런 그 이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탈을 해갖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90년대부터 새로운 진보를 갖다 표방하는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구성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갖다 전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정치학에도 이 흐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은 미국이 아니에요. 영국 애들부터 시작이 된다고. 영국 쪽에 있던 특히 이제 여러분들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어요. 예. 이게 주로 보면 최신 국제정치 이론을 다루는 젊은 학자들의 이제 저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들이 이제 바로 그 대륙에서,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철학이라든가 문학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수용을 갖다 하면서 탈중심성, 그 다음 또 뭐야, 탈구조, 그리고 상대주의,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한 그런 이제 그 이론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영문학자들이 시작을 했고, 그게 문화적 트렌드가 되면서 루틀리지라고 하는 영국의 출판사가 마케팅을 하면서 예,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사회과학 곳곳에다가 전파를 시켰던 거죠. 이 트렌드가 이제 나중에 이제 90년대 미국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예, 포스트 모더니즘 구성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심지어 국제정치학까지 흘러 들어가서 주류 이론, 예,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이 이론에 대해서 예, 이론적인 도전장을 던진단 말이야. 바로 어떤 점에서 당신들의 과학관이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 국제정치 이론을 갖다가 맨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각 나라의 특수성 같은 거 다 놓치는 거 아니냐.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판을 갖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당신들이 했던 것은 예, 철저하게 이제 이기적인 합리성에 이제 입각을 갖다 해서 예, 현실주의 이론, 이것도 무슨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처럼 마치 이제 고대 그리스 때부터 시작했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사기를 치지 않았냐.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세계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를 하는가에 따라 갖고 세계는 얼마든지 협력과 화합과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전개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인식론을 둘러싼 이 두 가지 쟁점이 이제 이게 팽팽한 쟁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론과 관련돼서 존재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온톨로지라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존재론. 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사회를 갖다 인식하는 데서 원래 존재론까지 얘기하면 이제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논리학도 들어가야 되고 되게 깁니다만은 간단하게 핵심만 뽑아서 얘기를 하면은 예, 사회를 갖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게 있고 행위자라는 게 있단 말이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체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부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그 사회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체를 갖다가 중심으로 연구를 갖다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를 할 것이냐 이런 식의 쟁점이에요.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소설가들이라든가 미술가들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사회과학자들하고 똑같이. 무슨 소리냐면 그림을 그릴 때 말이지. 자, 내 화폭에다 뭐를 담을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한단 말이야. 눈앞에 막 뭐가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큰 구도를 잡고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 인물이라든가 꽃병이라든가 정물을 갖다가 중심으로 그림을 갖다 그릴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소설을 하나 쓰려고 할 때 시대적 배경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소설을 쓸 것이냐. 예를 들어서 무슨 태백산맥이라든가 임꺽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대소설이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쓸 거냐. 아니면 등장인물의 개성을 중심으로 해갖고 소설을 쓸 것이냐. 사회과학자들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박사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갖다 했던 논문으로 썼던 이제 그 한국 고속철도를 둘러싼 경제외교. 요걸 갖다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철도 산업의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예, 철도 업체들 간의 경쟁 구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이냐 아니면 철도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이냐 아니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조화시키는 게 뭐야, 우리 사회과학자들의 영원한 숙제죠. 이 두 가지 구조와 행위자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가 우리의 고민입니다만, 이런 고민하에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미리 얘기를 해보면 이게 외교정책론에서 뭘로 나타나?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외교정책에서 인터내셔널 시스템 중심으로 서술을 할 거냐, 아니면 뭐야, 정책 결정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냐, 아니면 중범위에서 국내 정치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식의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지. 이거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 옛날에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 누구? 케네스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가 바로 이거였단 말이지. 나중에 외교정책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국제정치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 가지 이론적 전통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전통은 우리가 원자론이라고 부르고, 원자론. 자, 다른 말로는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도 부르는, 그냥 방개라고 할게요.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도 부르는 이런 전통입니다. 자, 이 전통에서는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행위자 중심의 이론이야. 이 이론은 여기서 그러니까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갖다 얘기하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갖다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단위, 쪼개가지고 가장 구체적인 미시적인 단위들,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존재를 갖다 자꾸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원자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듯이, 사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쪼개면 뭐가 나오게 되겠어? 개개인이 나오게 되잖아요. 개개인이. 그쵸? 그래가지고 행위자 중심의 이론을 얘기하는데, 분석 수준에 따라 가지고 행위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철도 시장, 이걸 갖다 우리가 다룬다 그러면은 분석 수준에 따라서 철도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 개별 기업들을 행위자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연구자는 그 기업의 경영진들과 철도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 개개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위자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 행위자들의 합리성을 강조한다는 거. 자, 합리성이 뭡니까? 모든 사회과학의 출발점이, 특히 이제 그 서양에서 만들어진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결국 이성의 문제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도구적 이성입니다. 두 번째는 성찰적 이성,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윤리적 이성. 자, 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걸 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는데, 자, 포인트를 얘기를 해보면, 자, 이거부터 얘기할게. 성찰적 이성, 윤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인 판단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바람직하고 뭐가 나쁜지, 이거를 갖다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옛날에 근대 이전에,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에는 종교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고대 철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핵심 주제는 뭐였어?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인간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성찰적 이성, 윤리적 이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도구적 이성은 철저하게 이익을 갖다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저것이 나한테 이익을 줄 것인지, 그렇죠?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가 저걸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계산할 줄 아는 능력, 이걸 도구적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근대 시대 이전에는 이 성찰적 이성, 윤리적 이성이 도구적 이성을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이기지를 못했다고. 인간은 두 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근대 르네상스로 넘어가기 전에는 얘가 우세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윤리적인 말씀을 따라야 된다. 공동체의 보편적인 어떤 명령에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면, 근대로 가게 되면서 합리성 중에서 도구적 이성을 중심으로 한 합리성, 이익을 계산하는 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 시발점이 누구였어? 마키아벨리였죠. 마키아벨리.
정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뭘 제거하는 거야? 윤리성이라든가 종교회적인 영향력을 갖다 배제시켜버리고 정치는 철저하게 뭐야? 이익을 갖다 계산하는 하나의 공학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의 속성을 바꿔버렸던 게 마키아벨리죠. 근대 이후에서의 그 합리성은 이거를 중심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원자론자들이 얘기하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뭐를 얘기하는 거야? 도구적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제정치 용어로 바꿔보자. 국가는 외교에 있어서 뭐를 추구하는 존재야?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죠. 거기에서 윤리적인 고려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쵸?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아시겠죠? 행위자는 철저하게 도구적 이성에 입각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 예, 이겁니다, 이거. 자, 거기에 비해 가지고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래서 원자론의 첫 번째 특징은 행위자 중심의 이론이고, 그 행위자는 도구적 이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행위자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자, 도구주의가 또 나와요. 도구주의적 사회관입니다. 자, 요게 뭘 얘기를 하냐?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체들이 모여서 만든 집합을 우리가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개체들이 왜 결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야. 특히 원자론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 집합, 공동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 각각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죠. 예? 이게 국제정치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무정부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고, 각자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니까 신뢰를 할 수 있어, 없어? 신뢰가 없지. 그쵸? 두 번째는 신뢰가 없을 뿐더러 정보도 공유가 되질 않아요. 정보의 부족과 신뢰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정부 상태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때? 손을 잡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를 형성하느냐? 왜 집합을 구성을 하느냐? 더 나아가서 국제정치로 얘기하면 이 무정부 상태에서 손을 잡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야? 동맹이잖아. 그쵸? 이런 게 왜 일어나냐는 거야.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도구주의적인 사회관에서는 도구주의로 설명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손을 잡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국제법, 사회제도, 국제기구, 조약, 동맹 이런 것들은 다 뭐야? 행위자들의 철저한 이익 계산에 의한 산물이야. 그쵸? 나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나는 쟤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얘기해? 그럴 경우 사람은 유독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즉 무슨 소리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 나 혼자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타자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타자와 손을 잡았을 때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을 때, 여기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투입한 자원 대비 얼마만큼의 결과를 거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혼자 자원을 투입을 해서 안보 정책을 하는 것보다 저 녀석하고 같이 손을 갖다 잡고서 같이 안보 정책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 더 든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때 손을 잡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두 번째 이유가 설명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원의 부족입니다. 내가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안보 정책 같은 것들을 할 때 탱크가 필요해. 탱크가 필요한데 내가 탱크를 많이 못 가졌어. 근데 저 녀석은 나하고 비슷한 위협 상황에 놓여 있는 쟤는 탱크가 많아. 대신 나는 군함이 많거든. 쟤는 군함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어떻게 돼? 손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협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협력은 뭐의 소사냐? 이익 계산의 소산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역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익 관계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 네,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익 관계가 끝나게 되면 이 협력은 얼마든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한미동맹이 처해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 뭐야? 바로 이거야, 이거. 과거에 냉전 시대부터 한국하고 미국 간에 이익의 일치가 있었단 말이야. 예, 남방 삼각동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철저하게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이라고 하는 어떤
국익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다 가지고 동맹을 맺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좀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필요하잖아. 그쵸?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이익 계산이 우리나라하고 일치하지 않게 됐단 말이야. 미국은 뭐야?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데 자국의 최고의 이익을 지금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버리게 되면 동맹이 삐걱삐걱 거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쟁점이 뭐야?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 카길 전쟁 그 논문 읽으면서 기출 문제 한번 풀었잖아요. 그쵸? 거기에 나왔던 것들이 바로 뭐였냐면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갖다가 지금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할 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당장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북한의 핵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잠수함을 만들었죠. ICBM 만들었죠. 7,000km를 날아가고 미국의 본토를 때릴 수가 있는 지경까지 된단 말이야. 이때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익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지.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어떤 유사시에 돌입하게 됐을 때 미국은 과연 핵우산 정책을 갖다가 한국한테 제공할 의도가 있느냐? 우리 정부도 그걸 믿지 못해요. 지금 현재. 왜? 괜히 미국이 연루가 됐다가 본토가 핵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 위협을 무릅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 그쵸?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어때? 예, 핵 우산을 갖다 제공하기보다는 재래식 무기로만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 북한의 핵 억지 전략에 큰 공백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전술핵이라도 도입을 하자, 아니 무슨 나토식의 핵 공유를 하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원자론에 입각한 이런 식의 설명은 개별 행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행위자들이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동맹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맺어졌다가 흩어지는가,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 세력균형 이론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국가들이 말이야. 예, 자기의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는데 국제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이익은 뭡니까? 국가의 생존이죠. 국가의 생존이라고 하는 국익 극대화를 갖다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의 생존을 갖다 위협하고 있는 어떤 강자가 출현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가들은 뭐야? 매우 유연하게 동맹을 갖다 맺어가지고 그 위기를 갖다가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때? 위협이 없어지면 곧바로 동맹도 해체된다라고 보는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 세력균형론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끔가다 학생들이 자유주의 이론, 특히 자유주의 이론 같은 경우는 그 원자론이 아니지 않아요? 자유주의는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두 가지 전통이 매우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로크식의 자유주의의 전통이 있어요. 로크식의 자유주의의 전통은 이른바 얘기하는 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자연법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될 보편 타당한 원칙인데 이 자연법이 무엇을 갖다가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우리가 비록 몰라도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될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예. 그리고 각자 개체는 어떤 자기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윤리적인 원칙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 흩어진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된다. 예, 전쟁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계율들을 각자가 준수한다는 거야. 그럼 어때? 질서가 잡히죠. 그렇죠? 이게 로크식 자연 상태예요. 예,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상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자유주의 내에서 이상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대부분 이런 자연법적인 사고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보편 타당한 원칙이라든가 규칙 같은 것들을 각자가 준수를 하게 되면 얘들끼리 어떤 합의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로크 같은 경우 사회계약을 얘기하잖아. 그건 왜 일어나게 되느냐? 자, 이 인간 사회 중에는 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누구야?
자연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든가 아니면 알아도 의도적으로 자연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거든. 얘들은 자연법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계율이 상호주의라는 건데 나의 영역을 존중받기 위해서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자연법적 계율인데 얘들은 자연법을 잘 모르거나 왜? 이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거나 나쁜 환경에 처해갖고 자연법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교육이 부족한 거죠. 얘들은 천성적으로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어때? 자연법을 아예 지키려고 하지 않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결국 뭐 타인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침범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들을 갖다가 뭐야? 보편타당한 규칙에 의해서 제재를 갖다 가하고 공동체와 개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하게 된다.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그 전통이 있는데 자, 일단 국제정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보면 여기 시각에 입각을 해가지고 신자유주의적 제도론 하나만 여러분한테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국제정치 이론 중에 특히 국제제도, 국제기구를 갖다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신자유주의 제도론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론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나중에 뭐 다 하나하나 다 이론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다. 근데 무정부 상태 하에서 개별 국가들은 전부 뭐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죠. 그럼에도 어때? 나름 질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극단적인 투쟁이 아니라 어때? 무정부 상태지만 어느 정도까지 협력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보의 부족, 신뢰의 부족.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거래 비용의 발생이라고 얘기하죠. 예?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야? 제도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이것도 역시 뭐야? 원자론적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나중에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구조 중심의 이론으로 가봅시다. 비판을 한번 해보자. 자, 원자론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비판이 뭐냐면, 자, 구조적인 것,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갖다 무시한다는 거죠.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나중에 구성주의 가면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져갖고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인데 미리 얘기를 해볼게. 자, 뭐냐면 사람들이 이익을 계산할 때 진공 상태에서 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뭐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를 판단할 때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이념, 신념,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익을 계산하게 돼요. 쉽게 얘기를 해볼게. 내가 지금 마스크 쓰고 수업하기가 정말 답답하다. 그래도 마스크 벗어!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이익의 극대화를 벗어 던져버려. 어떻게 돼? 방역법 위반으로 잡혀갈 수 있잖아. 나는 선택을 할 때 뭐를 생각해? 방역법과 코로나에 관련된 정부의 조치를 염두에 두고서 선택을 하게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자론 같은 경우는. 그쵸? 예를 들어서, 요건 나중에, 옛날에 이제 이 비판이 굉장히 오래된 비판인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에밀 듀르카임의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카임이 자살에 대해서 유명한 책을 썼죠. 자살론이라고 하는 책. 사람들이 자살을 갖다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단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적인 요인들, 종교적인 요인들, 기타 제도적인 요인들,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합리성을 추구할 때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를 갖다가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원자론 같은 경우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너무 도외시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거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자들에 대해서 구성주의자들이 가하는 되게 중요한 비판이 바로 이거란 말이지.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 현실주의자들아, 당신들은 국익의 극대화를 얘기하는데 무엇이 국익인가를 갖다 결정해주는 사회 구조라는 게 있어. 장기간에 걸쳐서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 이익에 대한 계산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예, 이게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 비판입니다. 두 번째 비판은 사회 구조를 갖다 부정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사회를 갖다 관찰을 할 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력이 약합니다. 너무 행위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예,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매우 불안정하고 매우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걸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때? 굉장히 장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갖다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구조 중심 이론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그 사회 구조와 행위자 이론 논의 중에서, 자,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정치학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우리가 홀리즘이라고 불러요. 홀리즘이라고 불러요. 누가 이걸 갖다 전체주의라고들 번역을 하는데, 참 용어가, 한국말로 번역한 용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걸 전체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냥 구조 중심의 이론입니다. 자, 이론은 다른 게 아니라, 예, 사회 구조가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그런 식의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 원자론자들하고 다르게 봐.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자, 총체라고 보는 겁니다. 총체가 말이 어려우면 또 결정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누가 행위자들이, 사회를 갖다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무엇인가를 계속 주고받는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하면은 그 상호작용 속에서 일종의 규칙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무슨 뭐 구조 중, 마르크스 얘기를 한번 해볼까?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구조 결정론자 중에 하나니까. 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역사적인 과정을 쭉 탐구를 해서, 예, 15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자본을 갖다가 이제 집중을 갖다 하는 이런 행위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부르주아라고 하는 생산수단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계급과, 그로 인해서 생산수단을 갖다 박탈당한 그런 이제 계급으로 사회가 양분화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애를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억압을 하는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몇 세기 동안. 이게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그 관계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도록 보장해주는 법과 제도와 국가가 만들어졌다. 국가를 뭐라고 얘기해?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구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뭐를 하는 거야?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갖고 있는 중요한 모순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게 돼. 바로 뭐냐면 부르주아는 계속 뭐를 하게 되는 거야? 착취하는 기능을 부여받게 되는 거야. 부르주아는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야. 자, 노동자들은 숙명적으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마르크스가 여러분 이제 자본론이라든가 이거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부르주아 계급들에 대해서 연민 같은 것들이 나오는 때가 있어. 막 욕하다가도 가끔가다 연민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 이게 바로 뭐? 니들도 불쌍한 놈이라는 거야. 왜? 실제로 보면 과거에 이제 막 이제 자본주의가 모순 같은 거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막 이제 과로사로 죽어가고 그러니까 자본가들 중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부잣집 이제 그 도련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한번 공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박애주의에 입각해서 노동자들한테 임금도 많이 주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다 실패했단 말이지. 왜? 행위자 수준의 양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행자로 하여금 무한 경쟁을 하도록, 저 자본과 경쟁을 해서 내가 패배하면 난 잡아먹히게 되는 이런 이게 사회 구조예요. 그런데 노동자들한테 임금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 환경 개선해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의 무게가 행위자들을 갖다가 다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지. 자,
자,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파악을 갖다 하는 게 구조 중심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국제정치학하고 관련돼서 구조 중심 이론,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흐름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능주의 이론입니다. 자,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자, 사회과학자들은 이걸 조금 더 개량을 해서 발전시킨 게 시스템 이론이에요. 자, 두 번째는 막시즘 전통이야. 지금 얘기했던 막시즘 전통. 가장 대표적인 구조 중심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은요, 구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전체고,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이념과 전혀 다른 정치 노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기능주의는요, 얘들의 연구 주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자, 행위자들은, 자,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 사회를 연구하는 것은 뭐냐? 행위자들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이거를 탐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어떤 사회 질서가 딱 존재해. 교육구조, 경제구조, 정치구조 등등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구조 하에 있는 행위자들은 이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얘들의 핵심은 안정입니다. 안정.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주어져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느냐, 이거를 갖다 연구하는 걸 핵심으로 삼아요. 자,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저 시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조죠. 행위자, 부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전체니까. 그쵸?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태엽과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전체니까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시침과 분침이 각자 따로 떨어져서, 야,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야, 나는 태엽인데 내가 태엽이야. 비가 많이 오니까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은 자야 되겠다. 그러면 저 시계가 작동합니까? 고장나잖아요. 그쵸? 시계라고 하는 전체, 각각의 그 부분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전체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태엽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시침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분침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다루는 게 구조 기능주의예요. 이걸 국제정치로 그대로 가지고 간 게 누구야? 케네스 월츠야. 케네스 월츠의 신현실주의가 다름이 아니라 이거야, 이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신현실주의 얘기를 해보자고. 자, 출발점은 행위자를 뭘로 봐? 국민국가로 봐요. 이 국민국가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적 행위자로 봅니다. 근데 어때? 얘들은 국익의 극대화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파워 폴리틱스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국제정치는 국내 정치하고 달라서 어때요? 상호작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뭐가 있어? 문화적 상호작용, 경제적 상호작용, 교육적 상호작용, 뭐 얼마나 많아. 근데 국제관계는 무정부 상태고, 그러니까 어때?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가 없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 생존을 위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야. 결국 그 상호작용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매우 단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 파워 폴리틱스,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지. 그쵸? 자, 이런 원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행위자들이 배열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배열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는 뭐다? 배열의 원칙. 자, 파워 폴리틱스에 따라서 나라들이 배열된다고 해봐.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뭐가 되는 거야?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파워를 가장 적게 갖고 있는 애는 약소국의 지위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야. 이 각각의 행위자는 그 다음 뭐를 해야 돼?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패권 안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들한테 필요한 공공재로서 안보와
그다음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이 체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뭐야? 이 국제 질서를 갖다 위반할 수 있는 애가 있다면 경찰 노릇을 하면서 꼴통을 쥐어박아 가면서 그래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이게 강대국의 기능입니다. 이거 설명해주는 이론이 뭐였어? 패권 안정 이론이었단 말이야. 그쵸? 약소국의 외교는 따로 있어. 강대국처럼 무리하면 안 돼. 약소국은 뭐를 해야 돼? 얘들의 목표 자체는 그야말로 생존이야. 그쵸?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팽창지향적인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강대국들한테 편승하는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쵸?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구조를 갖다 이제 설명을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지. 이거야말로 어때? 매우 보수적인 이론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야. 왜? 힘의 질서를 갖다 계속 강대국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논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학교에서 내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매년마다 외대에서 이제 모의 유엔 열리잖아. 그쵸? 우리 학생 하나가 이제 모의 유엔을 갔다 와가지고 화가 잔뜩 나갖고 왔어, 얘가. 여학생이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냐 했더니, 교수님, 정말 말도 안 돼요. 왜? 그랬더니 제가 한국 대표가 되어가지고요. 한국 대표 역할을 맡아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요. 외교부에서 나오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강대국이냐? 이러고 까더라 이거야. 아시겠죠? 대한민국이 강대국이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냐? 바로 이런 식의 생각이야. 약소국은 약소국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강대국은 강대국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때? 굉장히 보수적이죠. 보수적이란 말이 이게 우파 좌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상 유지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개혁이라든가 현상을 갖다 바꾼다든가 이거보다는 현상을 계속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다 가지고 있는 이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영리한 학생도 캐치했을 거야. 원자론에 입각한 현실주의는 뭐야? 고전적 현실주의가 매우 원자론에 가까운 현실주의죠. 그쵸? 고전적 현실주의는 완전히 행위자 중심으로 해갖고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구조 중심에 가까운 현실주의가 뭐다? 신현실주의죠. 신현실주의는 그래서 상당히 구조 중심의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한번 봅시다. 막시즘은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구조 개념, 그러니까 구조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총체다. 여기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자, 막시즘은 그래서 여러분 어때? 이 인식론에 있어서 상당히 비판 이론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성을 갖다 도구적 이성만 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 이성, 비판적 이성의 시각에서 본단 말이지. 사회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정의롭냐? 정의롭지 못하냐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부여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재 보면은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는 이런 관계가 자본주의 구조라고 하는 걸로 자, 이렇게 딱 고착화가 돼버렸단 말이지. 계속 이 관계가 반복되는 거야. 얘는 얘를 착취하고 얘는 착취를 당하는. 근데 막시즘은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이 자본주의 구조를 얘들이 어떤 기능을 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던지는 질문은 뭐? 이 구조는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부여를 합니다. 막시즘은. 그러니까 막시즘은 이건 뭐야?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 마르크스가 1844년 경제학 철학 초고라고 하는 그 책을 써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갖다 하냐면 이런 식의 관계는 역사의 발전 자체를 갖다가 봉쇄해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은 프리히스토릭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가 자기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연을 상대로 해서 자기한테 필요로 한 거를 자연을 갖다 개조를 해서 계속 자기한테 필요한 거, 자기 이성에 맞춰갖고 가공을 하고 변화시키는 거. 이게 역사의 발전인데,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될 대상을 누군가가 사적 소유로 장악하고 있어. 내가 여기 이제 산을 깎아갖고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뭐야? 출입 금지 팻말이 딱 있단 말이지. 그쵸?
무엇인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배라든가 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유화가 되어 있어. 결국 뭐 이런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런 구조는 정당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극이 이런 사회 구조가 어떻게 인간을 갖다가 억압하고 비극을 초래하는가의 그런 테마를 가지고 서술을 하는 게 마르크스주의예요. 그러니까 자, 얘들은 이제 이거 갖다가 국제정치학에다 적용을 했던 게 뭐야? 막시즘적인 국제정치학이 뭡니까?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이죠. 종속이론. 자, 세계체제론.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인데, 둘 다 이제 얘들이 공유한 점이 있어. 핵심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 세계는 16세기부터 구조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는 언제부터? 16세기부터 구조화됐다. 이 말의 의미가 뭐야? 16세기부터 여러 국가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 이게 뭘 얘기하는가? 예? 중심부 국가들과 주변부 국가들의 상호작용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16세기부터. 중심부 국가는 어떤 국가들?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주변부는 비서구 사회를 얘기하는 거야. 즉 16세기부터 구조화됐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얘를 지배하는 관계가 구조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기본 분석 단위 행위자를 갖다가 국민국가로 보지 않고 계급으로 보죠. 이게 어떻게 설명으로 이어지나 봅시다. 중심부 국가의 대표적인 계급이 뭐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지. 그쵸? 주변부 국가에도 이때부터 중심부에 의해서 형성이 된 자본주의 구조가 나타나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자, 이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는 주로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관계가 맺어져요. 제조업이라고 하는 공장 노동을 갖다 중심으로 한 그런 자본주의 구조를 얘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지배를 하는 사람과 지배를 당하는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관계를 서구 중심부 국가가 매개를 하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장치가 얘가 얘를 지배하는 이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갖다 했던 거야. 했는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자본주의 구조화에서는 부르주아들이 끊임없이 경쟁을 하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때? 공장에서 끊임없이 막대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기술의 혁신을 갖다 계속하게 되고 다른 자본에 비해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생산력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소비자들이 다 소비를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수요와 공급에서 불일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막대한 생산력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노동자들은 엄청 착취를 당해 가지고 이 수요를 갖다가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이 공급을 따라가질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잉여 생산 물자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레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잉여 생산 물자를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 주변부에 대한 지배가 필요해지게 된다. 이게 레닌의 그 이름도 유명한 제국주의 전쟁 이론이에요. 그래갖고 제국주의 정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변부를 갖다가 지배를 하게 되면 얘들이 주변부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게 돼? 일단 국가가 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필요에 따라서 제국주의에 나서게 되는 거고 이 국가가 나서서 제국주의를 만들게 되면 이 주변부 국가에다가 제조업을 발전시키느냐? 아니죠. 제조업을 발전시키게 되면 지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자본주의? 농업 자본주의 또는 1차 산업 이거를 발전시킨단 말이지. 지들한테 필요한 원료라든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고 지들의 잉여 물자를 갖다 처리하는 시장의 역할을 하기 위한 이런 자본주의를 갖다 여기다 건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여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같은 나라에 어떤 게 생겨? 플란테이션이라든가 에스탄시아라든가 대규모 농장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쵸?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누구야? 지주야. 지주. 프롤레타리아는 농민이야 농민. 거의 농노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중세 봉건성을 벗어나질 못해 주변부는. 중심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모더니티, 근대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쪽 주변부는 봉건성을 넘어서질 못한단 말이지. 그쵸? 이 관계를 온전하는 게 바로 뭐 세계 자본주의 구조, 세계 체제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이고 이 구조를 타파하기 전에는 얘는 끊임없이 얘한테 종속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반제국주의 투쟁, 그쵸? 반자본주의 투쟁, 이런 것들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지.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이론에서의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구조 결정론은 행위자 수준에서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이 종속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볼까? 대한민국은 여러 주변부 국가 중에서도 제일 빈곤한 국가였어. 성장을 하잖아. 그쵸? 수출 주도형 전략을 택해서 세계 자본주의 구조에 깊게 편입되는 이런 정책을 의도적으로 택했어. 그쵸? 그랬는데 급격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야. 구조 결정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위자 수준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예, 되게 문제점이 큽니다. 두 번째 문제점.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봐봐. 구조 기능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위자는 늘 구조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만 기계적으로 반응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변화가 어떻게 생겨? 그쵸? 행위자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야? 구조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일종의 로봇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려. 그쵸? 그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 그쵸?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변화를 설명 못 하잖아. 이마누엘 월러스타인을 내가 한 20년쯤 전에 파리 10대학에서 만났어. 이 사람이 월러스타인 이 세계체제론 만든 사람이잖아요. 내가 석사과정에 있었던 이제 파리 10대학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콩그레 막스 앵테나슈날이라고 국제 마르크스 대회를 하는 좌파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다 모여 일주일 동안 그래갖고 토론을 하는데 이마누엘 월러스타인한테 그래갖고 물어봤다고 이 문제 해결했냐고. 당신이 얘기할 때 중심부 국가, 주변부 국가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타이완을 반주변부 국가라고 분류를 했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왜 주변부에서 반주변부 국가로 변화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다. 어떻게 주변부에 있던 국가는 반주변부 국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구조 결정론에서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다고 한국이 처음 출발점부터 반주변부라고 하는 얘보다 좀 나은 상황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었잖아. 그렇죠?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신현실주의한테도 가해주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패권국가는 늘 패권국가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약소국은 늘 약소국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면 국제 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 애들이 예를 들어 핵을 갖다 만드는 건 신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세계 체제의 안정을 갖다 위협하는 이거 뭐야? 일탈 행위로 그냥 간주되고 마는 거야. 이건 비정상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만다고. 근데 일탈 행위가 자주 벌어지게 된다면, 그쵸? 이걸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죠. 그쵸?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지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예, 어떤 이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힘의 분포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행위자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된다면, 예, 그거 갖다 계속 무슨 교란 요인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 객관적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도 교란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 모든 이론은 말이야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거든. 원인과 결과로 설명을 하는데 모든 이론은 열려 있어야 돼. 교란항이라고 하는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론이 성립을 하려면 교란항이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교란항이 너무너무 많아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이론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10분 쉬었다가요. 세 번째 구조행위자 논리,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좀 이따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지금 10분 쉬겠습니다.